오후 4시에 지식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자, 조금 전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시장에서 트럭이 돌진하면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 이 사고 소식부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남희 기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여기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지금 상인들이 걷고 있다가 황급하게 지금 다른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1톤 트럭이 갑자기 150m 정도를 쏜살같이 지금 질주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로요, 지금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큰 사고가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이 트럭 돌진 사고의 지금 원인을 조사 중인데요. 지금 상인들도 너무나 지금 놀랐던 아침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오전에 그 대낮에 많은 분들이 오가는 시장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라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특히 저 사고가 난 저 길이 이남희 기자, 원래 차가 들어오면 안 되는 길이었다면서요? 지금 이 사고 여파가 얼마나 큰지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전부 지금 좌판대에 있던 물건들이 이렇게 지금 어지럽게 쌓여 있잖아요. 인근 상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차가 들어오면 안 되는 길이다.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물건 사고 또 손님들이 물건 사느라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이 상인분도 그러니까 보통은 새벽에 경매에서 물건을 떼다가 이렇게 물건을 갖다 놓기 위해 새벽에 보러 차를 갖고 오는데 오늘 하필이면은 이 경매가 좀 늦게 끝나서 오전 10시 넘어서 11시 다 되어서 차를 갖고 왔다가 이런 사고가 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이 시간대에 차가 다니는 길은 아니었던 거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통로가 굉장히 비좁고요. 자, 피할 틈도 없이 그냥 달려 나가거든요, 차량이. 운전자는 도대체 왜 저런 거죠? 일단 운전 당시에 음주나 약물에 취해 있던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운전자 얘기로는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운전자가 이 시장 안에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운전자와 같이 이 수산물 업체를 운영하는 B 씨도 도매시장에서 싣고 온 물건들을 이 운전자의 가게에서 내리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후진을 해서 주차를 하던 중에 갑자기 속도를 높여서 차량이 앞으로 돌진하면서 튀어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운전자 역시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운전자의 동생도 형이 엄청 당황해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차를 멈추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들도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게,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한 목격자는 처음에는 무슨 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 손살같이 번개처럼 마구 달려나갔고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트럭 운전자가 브레이크고 뭐고 말이 안 들어서 어리나간 표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판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박기태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급발진이 아니라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던데 그럴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 경찰이 그렇게 판단하는 제일 큰 근거는 CCTV 영상입니다. 이 CCTV 영상상 제동등이 들어와 있지 않았고 그 이유로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ECU랑 무관하게, 급발진 여부랑 무관하게 브레이크 페달에 발만 밟으면 기본적으로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불이 안 들어왔다는 건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는 뜻이다. 즉 엑셀레이터를 브레이크와 착각해서 강하게 밟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사실 대부분 급발진 사고의 경우에 급발진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엑셀레이터를 너무 세게 밟은 걸로 인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실제로 급발진 사례들을 보면 브레이크를 눌러도 전혀 밟히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느껴졌다라는 보고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아닐까도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브레이크 등 같은 것들이 고장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확률적으로는 급발진 사고가 났을 가능성보다는 엑셀레이터를 잘못 밟아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좀 더 자세한 조사 같은 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확보한 CCTV 영상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저 시장 안에서 저렇게 차량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요. 상인이 놀라서 바로 옆으로 피하는 모습. 자, 영상만 봐도 어느 정도의 속도로 돌진했는지가 지금 가늠이 될 정도인데, 허준 변호사. 그럼 이제 우리가 사고 원인을 짚어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절차를 좀 거쳐서 규명이 되어야 합니까? 일단 급발진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페달 오조작 가능성인지 아니면 급발진 가능성인지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인 근거와 증거들로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어떤 급발진 의심 사례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수사 기법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브레이크 등의 점등이 됐는지 여부, 그리고 EDR이라고 부르는 사고 기록 장치의 어떤 국과수 감정, 그리고 특히 트럭 운전자들이 양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나 트럭 같이 장시간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또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양발 운전하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페달 착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의 평소 운전 습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 페달이나 신발에 남은 그 흔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급발진을 강하게 주장했었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서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공방이 있었지만 운전자의 그 페달에 남은 그러니까 그 운동화 바닥에 남은 페달 자국이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입증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그렇군요. 2심 법원까지의 판단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남희 기자. 어쨌든 이번 사고가 벌어진 시간이 오전 또 11시쯤이고 이게 점심시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장을 보러 시장을 찾아왔을 시간이었어요. 지금 현장의 사고 수습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지금 아수라장이어서 굉장히 수습에 난항을 겪는 상황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에요. 소방당국에서 장비 21대 그리고 대원 60명까지 투입해가지고 현장 조치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지금 저희 취재진이 영상을 이렇게 촬영해 온 것을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치셨고 또 지금 물적 피해를 집계하는 것만으로도 이 작업도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피해를 또 복구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부천 시장 사고 소식 저희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일 검찰과 그리고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했죠. 그런데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조금 전에 노만석 대행을 만난 취재진의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법무부에서는 지우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그거는 법무부에서 지우려고 한다는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뭐 그런 취재 이야기한 건 없고,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야인이지 않습니까? 야인은 야인대로 좀 놔두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제 공동주택인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 힘드시잖아요. 어떤 요구를 법무부에서 받아서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된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다음에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우리 검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기 심정이. 자,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 이제 계속 입을 안 열다가 취재진이 뭔가 지우려고 한 거다 이렇게 물어보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무슨 맥락인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노만석 대행 어제 저녁에도 노만석 대행 집 앞에서 기자들이 뻗치게 하면서 발언을 들으려고 했고 어제 저녁에 나온 발언이 바로 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수시로 많이 부대껴 왔다라는 말을 남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고 검찰총장 대행 역할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현 정권에서 뭔가 계속 압력을 받아온 게 아니냐, 굉장히 힘들었다, 이걸 우회적으로 토로한 것이 아니냐 해서 오늘 기자들이 다시 한번 노만석 대행 집 앞을 찾아갔어요. 워낙 많은 취재진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노 대행이 오늘 집에서 내려와서 그럼 질문 3개만 받겠다고 해서 나온 3개만 받겠다 해서 이제 질문을 저쪽은 저기 보면은 안 된다고 하고 그 발언의 취지를 물었어야 되는데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이 의미를 이제 기자가 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질문이 법무부에서는 지우려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이
이게 무슨 뜻이냐를 놓고는 계속 또 야당에서는 공격하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라고 어제는 기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기자가 물어볼 때는 법무부에서 지우려고 하고 그렇게 라고. 물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말을 아니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오늘 야당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네. 야당은 이렇게 봅니다. 저쪽은 현 정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냐. 그리고 지우려고 하는 것은 예. 결국은 대통령에 관련된 재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아니냐. 야당에서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노만석 대행은요. 항소 포기 사태가 불거진 지난 닷새 동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 오롯이 좀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뜻을 시사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요. 보면은 처음에는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리고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또 저쪽에서는 지우려 했고 우리는 지울 수 없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 쭉 이어온 건데 결국에 이러면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어떤 일종의 외압이 있었냐 이게 지금 핵심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적인 입장이 나왔나요? 오늘은 굉장히 말을 아꼈는데요. 아까 그 3가지 질문 오늘 던졌잖아요. 그중에 질문이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 이진수 차관이 뭔가 선택지를 3개 줬다. 항소 포기와 관련된 선택지 3개를 줬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차차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압박을 받아왔다는 취지의 말을 계속 며칠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만의 결정이 아니었다, 뭔가 계속 압박을 느껴서 했다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말을 들은 건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노대응은 그러면 어제는 지우려는 쪽이 있었다, 많이 부대껴 왔다면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사의 표명에도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 간의 책임 공방은 그래도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중심에 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늘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장관의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저는 바랬습니다. 사실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법무차관은 구체적 사건의 지휘는 아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라, 뭐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만 들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결국 이러면 허준 변호사, 이진수 차관과 이 노만수 대행 정확히 서로 간에 이제 무슨 일이 오갔는지,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두 사람만이 알게 될 텐데 일단 노 대행은 좀 말을 아끼고 있고, 그럼 이 차관은 추가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노만석 차장이랑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맞지만 사전에 어떤 조율이고 의견의 협의 과정이었지 이게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 권한대행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노 대행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택지를 줬다고 하는데 선택지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지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노 전 대행이 얘기하기로는 보안 수사권이라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도 맞지 않고 내용상 이뤄질 수 없는 것도 분명한 것 아니냐. 지휘권의 행사라고 볼 정도의 어떤 선택지를 준 사실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차관이 이 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어차피 안 받아들이면 장관이 어차피 나중에 지휘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항소 알아서 포기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권한이 있는 노 전 대행이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면 차라리 노 전 대행이 수사지휘권 행사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책임 공방이 뭐 계속해서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아니 정성호 장관 그리고 이진수 차관 게다가 노만석 대행까지 한 시민단체가 모두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법조계에서는 혹시 이걸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있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완전히 다르게 말하는 상황입니다. 신중히 판단하라는 게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는 소린지 아니면 신중히 항소를 하지 말라는 소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일단 밝혀져야 이 어떤 직권남용 여부가 좀 결정이 될 텐데요. 그거랑 별도로 설령 항소 포기를 종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는 법리적으로는 좀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직권남용죄라는 건 의무 있는 일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항소를 한다는 게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일인지 아닌지 부분에 또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총장 직무대행 그리고 뭐 법무부 장차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항소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걸 기본적인 권리, 의무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견을 표명한 것이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고유한 어떤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좀 많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사 지휘권을 만약에 행사를 했다면 제대로 권한 행사를 한 거지만 수사 지휘권 행사하지 않고 외압을 가해서 항소 여부 결정, 이 총장의 권한 부분을 만약에 훼손했다면 이거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촘촘하게 따져볼 게 많네요. 사실관계뿐이 아니라 법리 문제들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 이렇게 법 쪽에도 난리지만 정치권도 계속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는요. 이제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놓고도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본인의 그 결정에 대해서 있지도 않는 뭐 외압의 가능성을 흘리고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혼란을 부추긴 그런 책임이 있다. 이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립니다. 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남희 기자, 들어보면 민주당 입장이 노대행 책임론으로 좀 강경하게 바뀐 것 같은데 이게 기류가 좀 달라진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퇴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 제가 또 법사위원들 여러분들 통화를 해봤는데 강도 높게 비판을 합니다. 일단은 전현희 의원은 오늘 방송에서 직접 비겁하다, 왜 책임을 떠넘기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법사위원은 아유 그렇게 대가 약해서야 하면서 굉장히 책임 미루는 그 태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검찰청이 내년 8월에 사라지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때까지는 검찰총장 안 뽑고 그냥 이 대행 체제로 가려던 여건의 기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 대검 차장 임명할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아까 기자들 만나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나는 야인인데 왜 이제 좀 그만 물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노만석 대행은요. 아직 대통령실 그 사퇴하는 거 제가 하는 것도 내일 이뤄지고요. 아직 퇴임식도 안 했습니다. 아직 대행직에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사의 표명만 했을 뿐. 그런데 야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근데 노만석 대행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찰 그 모든 이제 반발하는 검사들을 전부 항명하고 있다면서 지금 검찰과 이제 거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새로운 인물을 다시 좀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꼬리 자르기다라는 비판을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노대행의 사의 표명만으로 그칠 일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럼 이남희 기자, 앞으로 야당 쪽에서 그러면 추가적인 좀 사퇴 요구 이런 게 계속 이어질까요? 이어지고 있죠. 벌써 뭐 바로 이제 노대행이 물러났고 이건 꼬리 자르기다. 그 다음은 정성호 장관이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다 하면서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뭐 민주당은 선긋기를 당연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또 전국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우리 법조인을 또 모셨으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법조계에서 이거 어떻게 봐요? 법조계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가 이렇게 듣는 말에 따르면 사실은 뭐 대행께서 아무래도 검사 후배들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책임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쪽으로 약간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에 여기 외압이 없을 수가 있느냐. 만약에 정말 외압이 있다면 총장 대행이 어떻게 그렇게 줏대 있게 밀고 나갈 수가 있겠느냐. 윤석열 건까지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뭐 개인적인 의견이실 수 있겠지만 법조계 지금 분위기 어때요?
일단 지금 아까 직권남용에서 의무 없는 일과 관련해서 법리적 다툼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예. 있는데,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뭐 항소 여부에 대해서 그게 의무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외압에 의해서 항소를 포기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 항소를 포기할 의무가 사실은 없는 것이잖아요.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외압에 의해서 항소를 포기하게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의무 없는 일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관계의 확정인데 지금 노 전 대행이 선택한 것 자체도 검찰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검찰을 위한 것인가?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항소를 포기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법과 원칙에 의한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검찰 측의 어떤 기본적인 공익적인 책무와는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까지 정치검찰이라고 비판받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검찰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기류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해서 이것이 과연 단순한 의견 조율이었는지 아니면은 상명하복 관계와 이 재판의 특성을 고려를 했을 때 이 현직 대통령의 공범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이 재판의 특징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것이 사실상 지휘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특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또 법조계에 계신 또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지자체에서 좀 황당한 소식 하나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면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할 공무원들인데 아니 선글라스를 끼고 응원도구를 든 채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요, 광주광역시 공무원들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럼 노래대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논란이 된다는 걸까요? 저희가 당시 그 노래대회 영상을 입수를 했군요. 네,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 형형색색의 이 술을 응원 할 때는 쓰는 도구잖아요. 예. 이걸 흔들면서 박자를 맞추고 있는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바로 광주 북구청의 여성 간부급 8명입니다. 그래서 이 구청장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 음악이 잘 안 들리고 있긴 한데 이 노래 바로 윤수일 씨 아파트입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뒤에 보면은 그 여성의 북구청의 간부들이 저렇게 이제 응원, 율동하면서 이제 백댄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바로 광주 북구청장, 문인 북구청장입니다. 이렇게 하필이면 왜 또 여성 공무원 8분이 올라와서 저렇게 뭔가 백댄서 수행을 하는 게 맞냐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이 알려진 뒤에 노조 측에서 이걸 문제를 지금 삼으면서 논평까지 냈더라고요, 허준 변호사. 그러니까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던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 이것이 공무인가라는 부분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 수행 과정 중에서 공무원이 동원이 됐다라는 것이 맞냐는 거죠. 노래자랑에 참가하는 것이 공무집행에 적법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가. 그다음에 설령 이게 공무에 해당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여성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그 경위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설령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이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본다면 구청장이 말렸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인데요. 일단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맞는지 이것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억지로 동원했다면 당연히 이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설령 외관상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사회는 상명하복 관계잖아요. 이 상명하복 관계에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으로 사실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외관만 작출했다고 하면 이것 역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 공무원들만 동원을 해서 이게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무의 집행의 범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대민 홍보를 위한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노래자랑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대민 홍보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 부분부터 따져봐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방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설령 이것이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저기 뒤에서 저 분비나라고 하잖아요. 저런 거 흔들고 박수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조율하고 구청장이 무대에 섰을 때 어떤 멘트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 내인데,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출장비까지 수령했다는 점에서는 업무상 배임죄라든가 아니면 이 문서를 상신하는 과정에서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문서 변조 이런 행위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징계 대상도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출장 처리를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이
단순한 이 그냥 동원이 아니라 출장 처리를 해서 출장비까지 지급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출장이 되려면 적법한 공무집행 범위 내에 해당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부터 따져봐야 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태 변호사, 그러면은 이제 문제 제기가 나왔으니까 북구청장의 해명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일단 북구청 측에서는요. 예. 일반 하위직을 시킨 게 아니라 간부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들만 무대에 선 거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는 10명이라 더 많았는데 주최 측과 협의를 해서 8명으로 줄인 거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이 성인지 감수성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람들이 우연히 다 여성이었다. 남성이 신청을 안 하고 여성이 예.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된 거지. 이게 우리가 일부러 여성만 세운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제일 중요한 이 출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출장 처리한 것은 지역 홍보와 구청 이미지 위한 활동이라 문제가 없고 특히 이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은 출장이라 4시간 미만은 원래 예. 10,000원 정도 출장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 출장비 아직 지급한 적이 없고 또 식사비를 따로 준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직의 장이라면 네. 누구보다 더 모든 일에 사실 세심한 유의가 필요하겠죠. 다음 이야기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외 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사랑 사실 너무나 유명하죠. 백악관을 금으로 싹 도배를 해서 이게 요즘 금악관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이번에 아니 집무실에 가짜 금이 논란이라고 하네요. 허준 변호사, 아니 우리 금관 사실 바꿔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은 화제에 올랐었는데 이번에 가짜 금은 왜 논란인 거예요? 백악관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앵커와 촬영팀을 이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네. 취임 이후에 직접 디자인해서 바꿨다는 이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를 소개를 했습니다. 황금 장식 내부 인테리어를 직접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저기 뒤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이거요? 부분인데요. 네. 저게 홈디포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저렴한 건축 자재 용품 매장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제품이랑 너무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진짜 황금 장식이 아니라 가짜 플라스틱 장식일 가능성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미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난 4월에 자신의 황금 전문가를 불러서 예. 금박 조각 등과 같은 굉장히 유명한 금장 마감들을 추가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만든 장식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더라도 네. 저 가짜 오, 비슷한. 네. 우레탄으로 만든 플라스틱 장식과 뒤에 있는 그 백악관에 있는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저 장식이 너무나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저게 가짜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럼 이남이겠죠. 저 왼쪽에 있는 게 뭐 아까 얘기했던 홈디포라는 곳에서 판매한다는 건데 이게 얼마짜린데요? 더 싼 거죠. 그리고 사실은 더 홈디포가 예. 시티랭커 지금 보면은 저 워싱턴 특파원할 때 많이 보고 가봤겠지만 사실은 서민들 또 미국의 일반인들이 모두 가는 매장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건축 자재나 이런 필요할 때 또 홈 인테리어 용품 사러 갈 때 일반적으로 싼 제품, 저렴한 제품 사러 갈 때 가는 곳이거든요. 여기 뭐 주차장에서는 사실은 건축 뭐 인테리어 자재 업자들이 오면은 사람들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여기 앞에서 많은 이민 단속국이 나와가지고 또 외국인 노동자 단속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게 뭐 저희 취재진이 알아보니까 한 8만 원짜리 8만 5천 원이네요. 58달러 그러니까 한 네. 8만 5천 원짜리랑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저렇게 뭐 폭스뉴스 앵커를 불러다가 쭉 보여주다가 딱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백악관 집무실에 그 많은 황금집기들이 있는데 여기 모조품이 또 있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 우리 많이 본 걸 겁니다. 저게 지금 월드컵 트로피죠. 오. 그런데 네. 세계 축구 팬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 월드컵 트로피를 받으려면 우승국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 번도 월드컵에서 우승한 적이 없죠. 그래서 왜 있는지 그래서 이걸 이제 영국 인디펜던트치가 질의를 했는데요. 피파에서는 진품이 아니다. 이거는 가품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반면에 영국 매체 가디언은 이거는 피파가 네. 일종의 선물처럼 진품을 준 것이고 오히려 첼시한테 줬던 게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준 거는 예. 오히려 복제품을 줬다. 뭐 이런 얘기, 이런 의혹 보도도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네. 어쨌든 트럼프의 취향, 이 금에 대한 일관된 취향을 보여주는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조품이라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닐까.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유추를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트럼프 본인은 저게 가짜가 아니라고 계속 반박을 하고 있지만 네.
저희가 아까 2분할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모양이 너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근데 그럴 만한 트럼프의 과거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집무실 뿐이 아니라 예. 트럼프가 지금 일하고 있는 하늘의 베르사유 궁전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뉴욕 트럼프 타워 66층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 로마 조각이나 르누아르의 두 자매 그림까지도 걸려 있고 굉장히 화려하게 돼 있고 또 금색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전기 작가가 뭐라 그랬냐면 저 르누아르 그림은 진품이 아니고 시카고 미술관에 걸려 있고 진품은 시카고 미술관에 걸려 있고 이것은 가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처음에 진품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시카고 미술관까지 나서서 실제 작품은 시카고 미술관에 있다는 것이 밝혀진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트럼프가 2017년 5월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우디 국왕이 공항 활주로까지 나가서 직접 영접을 했는데요. 이때 82개의 호화 선물까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었던 게 네. 호랑이 모피 의류 그리고 상아 손잡이가 달린 단검이 있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호랑이 모피가 실제 호랑이가 아니고 염색한 가짜라는 게 가짜. 밝혀졌고요. 오. 또 여기 지금 단검 보시면 상아로 돼 있는데 이 상아가 원래는 이 코끼리 이제 뼈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동물의 뼈 성분이 섞인 그런 재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 우리 금관도 네. 실제 신라 금관은 아니잖아요. 금과 그렇죠. 은으로 네. 만들긴 하지만 실제 신라 금관은 아닌데 뭐 이 제품이 모조라는 걸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알고 줬는지, 그리고 트럼프 스스로는 알고 있는지 이런 거는 지금 뭐 정해진 게 없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이 네.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이게 만약에 홈디포에서 산 게 아니라 이걸 예. 금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보면 85,000원짜리로 처리 가능한 걸 몇백만 원으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굴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이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다. 뭐 이런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일로도 또 황금 좋아하는 것만큼은 전 세계가 다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음 이야기는요. 이번에는 또 러시아 얘기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구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러시아에서 처음 공개된 인간형 인공지능 로봇이 발표회 도중에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이남 기자, 어떤 일이에요? 러시아의 첫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공개 석상에 등장했는데요. 뭔가 예. 뚜벅뚜벅 걸어 나와야 되는데 얼마 안 가서 뭔가 술이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팔을 좀 올리고 뭔가 움직이려면서 앞으로 걸어가다가 아이고, 네. 그냥 꽈당 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뭔가 이 로키라는 음악과 안 어울리게 바로 넘어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넘어지네요. 정말. 근데 이게 영상이 순식간에 확산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조롱 섞인 댓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세계 최초의 술에 취한 로봇이다. 전기 대신 러시아라서 보드카로 움직이는 것 같다. 아니면 이름이 아이돌이 아니라 알코올 아니냐라는 조롱 섞인 댓글들이 이어진다는 건데 허점에서 왜 그랬대요? 일단 지금 저렇게 움직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을 연상시키듯 하는데 저게 러시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보니까 러시아의 대표적인 술인 보드카를 들어서 저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이 급하게 무대 뒤로 달려가서 로봇을 가림막 뒤로 옮겨서 수습을 했고 예. 이 제조사 측에서는 보정 과정에서 생긴 테스트 단계의 단순한 오류다, 성장의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미완성된 로봇을 왜 공개했냐 이런 비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황급히도 가리는 모습까지 나왔었군요.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니까 이게 떠올라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공개됐던 이 로봇이요. 이거 가사도우미 로봇, 중국 거라는 건데 자, 저렇게 보면은 이제 계란 후라이 같은 거를 좀 만들려고 하다가요. 저거를 떨구고 그대로 후라이팬 냅다 던져버리고요. 그리고 저렇게 넘어지는 모습까지 나와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박혜태 변호사.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인간을 대체하기까지는 조금 더 머나먼 얘기일까요? 근데 또 머나먼 얘기라고만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AI만 하더라도 불과 10년 전에는 바둑에서 인간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뭐 잘못된 수를 두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로봇의 경우에도 지금은 이렇게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몇 년 뒤에는 얼마나 발전이 있을지는 사실 알 수 없는 단계라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로봇을 보고 웃을 수 있을 때가 좋을 때였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수능 날입니다. 아직도 이제 수능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을 텐데 자, 지금쯤이면 한 마지막 문제를 풀 때쯤인가요? 저도 이제 기억이 좀 그렇죠. 가물가물해서. 안간힘을 써서 좀 있으면 이제 문이 열리고 해방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몰랐던 이야기 더해서는요 좀 수능 날을 맞아서 좀 특별한 얘기를 하나 준비했어요. 뭐냐면은 북한에서도 불고 있는 입시 열풍 얘기를 네.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 소장님 혹시 북한에도 우리 같은 수능이 있나요? 우리 수능과 같은 예비 시험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우리로 해당하면 그 12월 말쯤에 이제 기말고사도 다 치고 나면 이 예비 시험을 치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왜 예비고사가 있었고 본고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수능으로 바뀌었지만 이 예비 시험을 치는데 우리랑 다른 거는 우리는 하루 한 날에 치는데 북한은 각 도별로 날짜를 달리해 가지고 치는 게 좀 다른 점이고요. 과목은 우리 국어에 해당하는 뭐 문학 네. 있고 영어, 수학 있고 외국어 뭐 다른 외국어들이 있고 이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죠. 김씨 일가의 역사 또 충성도 뭐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그런 것도 봐요. 예. 혁명 역사. 혁명 역사. 네, 그런 과목이 아주 중요하게 치러지고요. 예비 시험을 통과한 수험생들은 곧바로 2월에 예. 대학별 이제 본고사 준비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의 이 가계, 혁명 역사 이런 게 중요합니다. 혁명 역사 이 과목이 상당히 중요하군요. 자, 이렇게 대학 입시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치열한 입시 경쟁을 저희가 얘기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경쟁을 치열하게 뚫고 북한의 최고 명문대를 진학한 두 분 저희 모셨습니다. 자, 김구혁 보좌관과 강나라 씨 특별하게 저희 모셨는데 일단 김정은 보좌관님은 저는 알지만 어디 출신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영어영문과에 입학을 2009년에 했었네요. 그래서 한 10수년 전의 일인데요. 공부학번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는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2009년에 시험을 봐서 입학을 했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 뭐 그 익히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다고는 알고 있지만 우리로 치면 한 서울대와 비슷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서울대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서울대 정도의 위상을 북한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기군요. 모교가 지금 보이네요. 그런데 강나라 씨는 그러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청진예술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예. 거기는 우리로 치면 어느 대학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한양대나 한양대예술대학교 아니면 뭐 중앙대라거나 제가 나온 서울예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 쪽으로는 굉장히 명문 대학인 네. 거죠. 자, 우리로 치면 이제 어쨌든 북한에서 굉장히 손에 꼽히는 명문 그렇죠. 대학을 나오신 두 분을 저희 모셨는데 일단 김 보좌관, 우리가 지금 수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 북한 입시 때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치열했어요, 그때 당시에? 방금 이영정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북한은 그 대학별 학력고사, 대학별 입학 시험을 이제 2월쯤에 치르거든요. 네. 또 북한의 2월하면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요. 그런 굉장히 추운 예. 2월에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안에 있는 그 실내 체육관에서 시험을 봤었는데 뭐 난방이나 이런 걸 안 떼주거든요. 2월에?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추운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예. 시험을 3일 동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 굉장히 춥고. 그 우리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능 들어갈 때 막 응원해주고 후배들이 혹시 그런 풍경도 벌어지나요, 북한에서? 우리도 이제 시험 잘 붙으라고 떡 같은 거를 이제 붙여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도 이제 예. 김일성 종합대학 정문에 떡 같은 걸 많이 붙여놔서 그 시기가 되면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나와서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 좀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통제를 하거나 네. 몰래 그걸 감춰가지고 들어갔다가 화장실에 뭐 벽에 붙이고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이렇게 찰떡같이 그래요? 붙겠다 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시험 첫날에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그런 거 붙인 사람들부터 시험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통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시험 날 좀 기억나요? 굉장히 떨렸을 것 같은데. 저는 시험 날 정말 기억이 많이 나는 것이요. 그 철문을 지나서면 이제 부모님들과 동행할 수 없고 본인 혼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강당에 들어가니까 이제 3열 정도로 이렇게 책상을 받아서 시험을 보는데 2m 간격으로 감시관이 붙어서 컨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봤었고 네. 그리고 시험도 한 6시간씩 보는데 그걸 3일 내내 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은 3일이나? 네, 체력 검정 시험이었는데요. 체력도 봐요? 네, 그때 1600m 달리기를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과목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제가 아무래도 문과다 보니까 네. 수학과 물리가 가장 어려웠고요. 그렇군요. 예. 가장 쉬웠던 과목은 그 혁명 역사라고 하는 그 쉬워요? 왜냐하면 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점수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과목에 대해서는 지금도 자다가 깨서 물어보면은 답이 술술 나올 정도로 정말 잘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쨌든 뭐 세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많이 주입식 되다 보니까 쉬운 과목, 거저먹는 과목이 사실 됐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어요. 이것도 궁금해요, 강나라 씨. 북한에서는 우리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미역국 먹으면 안 된다, 소위 미끄러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북한에는 그런 풍습 같은 게 있어요. 북한도 똑같이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되고요. 그래요? 북한에서는 이제 계란, 삶은 계란을 부모님들이 아침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하나씩 챙겨줘요. 이제 대굴대굴 이제 굴러가서 입학을 하라고 삶은 계란이나 아니면 찰떡, 북한의 하얀 찰떡을 부모님들이 아침에 이제 꼭 먹고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언뜻 생각나는 게 이제 본격적인 입시 경쟁 얘기를 해보지만 시험하면 생각나는 게 또 컨닝이에요. 그러면은 혹시 북한에서 그 김일성대 시험 보실 때 컨닝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김일성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컨닝이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독관들이 정말 촘촘하게 붙어서 감시를 하고 있고요. 네. 또한 24시간 그 감시 카메라도 돌아가고 있고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이 먼저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네. 컨닝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은 그 이후에 그 어떤 대학교 입학 시험도 치를 수 없다. 대학교 입학 시험 자체를 박탈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북한의 입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랑 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영종 소장님, 치열한 입시를 뚫기 위해 북한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해볼 얘기는 사교육 시장 얘기예요. 여기도 엄청나게 치열하다고요. 그렇죠. 일단 북한에서도 대학을 가야 노동당원이 될 수 있고 또 간부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생각을 하니까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엄두를 못 내지만 조금 여유가 있거나 이제 권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2013년, 뭐 2020년 이때 그 통일부에서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북에서 살다 네. 오신 분들 대상으로 2000년 이전에는 사교육을 했다, 경험했다 이런 게 3.2%였는데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조사를 한 거는 14.1%예요. 그리고 사교육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22.8%에서 45%까지 거의 절반이 뭐 목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사교육이 북한에 어떻게 보면 특권층들 사이에는 좀 일반화되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그러니까 있죠. 특권층, 그러니까 북한에서 잘 사는 사람들만 누리는 어떻게 보면은 열풍이다. 그렇죠. 사교육도. 근데 그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북한의 한 미술실인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뭐 섬세한 손길로 스케치를 하고 있죠. 굉장히 저거를 조소라고 하나요? 저렇게 막 그리는 소묘라고 하죠. 네, 소묘를 굉장히 뭐 연필로 하는데 굉장히 잘 그립니다 보면은요. 근데 이번엔 또 붓을 들어서 플립을 치기도 하고요. 수목화인데 굉장히 잘 그려요. 그런데 다음 영상도 하나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미술실을 봤다면 이번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오와 열을 잘 맞춰서 표정 연기도 깜찍하게 하는 것 같고요. 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은 신동 수준에 가까운 건데 신동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정도로. 그러면은 도대체 저게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길래 저런 실력이 나오는 걸까요? 강나라 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학교 때부터 이제 예술학교를 준비를 했거든요. 보통 이제 유치원부터 준비를 해요. 저기 나오는 친구들은 이제 유치원인데요. 저는 이제 유치원을 음악 유치원으로 이제 무용을 전공을 했습니다. 하다가 소학교를 갔는데 소학교 때부터 이제 보통 준비를 해서 중학반, 고등반, 대학반 이렇게 예술대학 쪽으로 진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사교육이 이제 인기가 많기도 하지만 보통 언어 쪽을 많이 선호하기도 해요. 언어를 하면 이제 그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북한의 주유소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주유소라고 하는데 스단다라고 하는 곳에 가면 간부집 자녀들이 이제 좀 상당히 가고 싶어 하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 북한 식당 그쪽으로 이제 많이 나가려고 언어를 많이 전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소학교에서 영재 교육을 특별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교육 열풍이 만연하다는 건데 김구혁 보좌관도 사교육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김일성 종합대학을 준비하는 기간 내내 사교육을 받았고요. 내내 어떻게 받았어요? 2년 가까이 받았었는데요. 일단은 그 저한테 사교육을 해줬던 선생님은 두 분이었습니다. 쌍둥이였고요. 한 분은 김일성 종합대학생이었고 다른 한 분은 김책공업 종합대학생이었는데요.
그 두 분을 저희 집에서 숙식을 모두 해결하면서 사실상 24시간 붙어 있었고 그리고 그걸로 부족해서 저희 어머니는 전교 1등, 2등을 저희 집에 불러서 그 친구들의 숙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네. 보장을 해주면서 저의 어떤 공부, 학풍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정말 잘하는 대학생 한두 명 이렇게 따로 붙여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2년 동안 마지막 제가 있을 때는 5학년, 6학년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예. 5학년, 6학년 동안은 단 한순간도 공부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눈 뜨고 눈 감고 잘 때까지 그렇습니다. 계속 공부. 심지어 그 학교로 가는 길에도 과외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가면서 단어를 외우게 했고 그 전날에 배웠던 수학 문제에 대해서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복귀하게끔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사교육이란 사교육은 다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북한 영화 나오잖아요. 지금 단체로 막 이렇게 공부하는 가르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진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상 사교육도 이제는 북한이 좀 시장화되어 있어요. 예. 잘 가르치는 사람, 즉 제자들을 많이 좋은 학교에 보낸 사람들은 좀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 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도 아름아름 정보가 퍼지면서 사실상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북한의 교육이 어쨌든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다, 교육열이. 뭐 일종의 평양맘이라 될까요? 그런 거 뭐 떠오르기도 하는데 북한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입시 지옥, 이른바 북한판 스카이캐슬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열기 위해서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름하여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북한판 스카이캐슬의 문을 열어라. 자, 첫 번째 그 열쇠부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로 북한판, 이분이네요. 유명하신 분, 스앵님. 네, 입시 코디네이터가 나왔는데 이런 입시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전략가가 북한에도 있는 거예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사교육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네. 어떤 수준의 학생,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는 학생이 어떤 학교를 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사교육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당신 정도 수준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하면은 어느 대학까지는 갈 수 있다. 그리고 많이 보내다 보니까 해당 학교들의 여러 가지 인맥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점수가 조금 부족해도 그 학교, 뭐 예를 들어 뭐 건설건제대학이나 뭐 상업대학 이런 쪽에 내 지인들이 좀 있으니 그쪽으로 알아보면은 내가 입학까지도 도와줄 수 있다. 이러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요? 네,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은 불법이지만 북한 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딱히 막 그렇게 크게 터치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은 활발히 활성화되어 있고 이 사교육 시장을 통해서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평양의 이른바 부잣집 아들내미 딸내미들은 정말 줄을 서서 그런 선생님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입시를 다 코디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디를 대학을 가야 될지까지. 근데 이 정도 봐주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이제 제가 살던 청진이죠. 청진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저는 이제 성악을 이제 레슨을 받았거든요. 네. 한 달에 이제 4번,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조건으로 쌀 20kg 정도의 비용을 지불을 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에서는 비용이 상당히 많진 않을 텐데 북한 돈 기준으로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4인 가족 한 달 살 수 있는 식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 이제 피아노 정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돈으로 400위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8만 원 정도 한 달에 주고 배웠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잠깐 언뜻 얘기를 했지만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네. 이게 발각되면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벌 수위가 거의 없거나 약하고요. 뭐 합법과 불법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가외를 할 정도의 사람들이면 북한에서 나름대로 특권층 아니면 권력층이고 이러니까 뭐 뇌물을 주서 빠질 수도 있고 권력으로 눌러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교사, 교수다. 김일성대 교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부부가 김일성대 교수면 가문의 영광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당국에서 주는 집 한 채 떨렁 있는 하우스푸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 3,000원 받는데 김일성대 교수 5,000원 월급 받지만 그 5,000원이라는 게 북한 시장 환율로 1달러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외를 나설 수밖에 없는, 아니면 이제 아주머니가 그 여교수님은 장마당에 나가서 뭐 국수라도 말아 팔아야 생계가 되는 이거니까 과외를 하게 되는데 금액이 그렇게 또 이분들 그렇게 높게 받지도 않더라고요. 뭐 2달러, 3달러 시간당 이렇게 하는데 몇 명을 모아서
시간당 해서 몇 시간 하면은 모이고 한 달이면 몇백 불 이렇게 벌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되고 특히 김일성대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입시의 비리에 자기가 약간 특히 예체능계라든가 이런 뭐 평양음악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입시와 관련한 부분을 좀 봐주고 큰 돈을 챙기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북한 경제의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교육 시장에도 처벌과 단속이 좀 어렵다라는 설명이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입주가 외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김금혁 씨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속도 어렵고 또 심지어 이제 유명한 일타 강사 같은 경우에는 몇 학생 부모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 집 근처로 오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지금까지 십시일반을 모아서 과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집을 마련했어요라고 그러니까 암암리에하고 있고 당국도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처벌과 단속이 어렵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두 번째 북한판 스카이캐슬의 문을 여는 열쇠 한번 보도록 이번에는 아니, 평양 이게 뭐죠? 일중맘의 치맛바람이라는데 이거 관련해서 일단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저렇게 책을 읽으면서도 할머니가 부르는 숫자들을 듣고 석셈으로 답을 찾을 수 있대요. 10만 2,174 중 3 6 7 아니 할머니가 아이한테 이제 저렇게 어려운 암산을 시킬 수 있나 싶기는 한데 그럼 저 할머니가 일중맘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평양 제1중학교. 중학교 그 학교를 제1중을 가는 거를 엄청난 이제 그 자랑으로 여기거든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저 초등학생 때부터 그 중학교 평양 제1중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 애쓰는 저 엄마들, 할머니들 일중맘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우리는 이미 저런 단순 암기라든가 속독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아직까지 뭐 창의력 교육이나 이런 거보다는 저 수준에서 많은 교육들이 영재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중맘 우리로 치면은 뭐 여러 가지 맘들이 또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중맘에 치맛바람이 있어야지만 북한이 입시 경쟁을 뚫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피라미드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 김금혁 보좌관님 아까 설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과외 선생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치맛바람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가 뭐 대표적인 그 치맛바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북한의 공교육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전멸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을 통해서 어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실력대로 대학에 가는 그런 시스템은 사실상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또한 그런 기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북한의 고위층의 어머니들이 그 아주 작은 그 어떻게 보면은 바늘구멍 같은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는 한정되어 있는데 대학에 가야 되는 학생들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어머니들이 나서서 조금 더 좋은 기회 혹은 조금 더 좋은 선생님,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4학년 때까지 공부를 하지 않고 막 좀 마음대로 많이 놀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다잡기 위해서 전교 1등, 2등을 데려다가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의 동의를 다 받고 정말 모든 걸 다 해주면서 제 안에 남아있는 이 학풍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시험을 보고 이제 그 친구들보다 제가 점수가 좀 낮게 나온 날에는 저한테 김치만 주셨어요. 밥에 김치만 주셨고 그 친구들은 뭐 등갈비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심을 좀 불러일으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경쟁이 사실은 지금도 아마 더 심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일중맘들 사이에서는 또 대표맘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 진짜 잘 아는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또 대표적인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래요? 네, 이제 그 잘 아는 맘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과외를 받기 위해서는 정규 수업을 빼고 들어야 되는데 그런 정규 수업을 빼는 과정도 결국은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학교에 조금 민원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엑스큐즈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OX 퀴즈로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평양 일중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 OX 퀴즈입니다. 자, 첫 번째 퀴즈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사교육 커뮤니티를 만든다. 이건 뭡니까? 옵니까? X입니까? 네, 이제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일중맘 그리고 예술학교 이런 데 가려는 엄마들이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뭐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헬스하느라고 언제 이야기할 시간이 있나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의 헬스장은 거의 요가 수준으로 보면 되고요. 앉아서 이제 수다를 떨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다를 떨면서 야, 어느 학교 선생님이 이번에 김대 보냈대, 책공대 보냈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식들을 어떤 선생님한테 보낼지를 정하는 곳이라고 보면 그런 커뮤니티가 있군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OX 퀴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김금혁 정보자관이 맞춰주실 텐데 담임 교사에게 촌지를 준다. 촌지를 줍니까? 촌지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 담임 선생님은 6학년 과정, 6년 과정을 마쳤을 때는 집을 바꾸셨어요. 집을 바꿨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임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평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학생 생활 기록부 같은 것인데요. 이런 평정서가 대학교 입학할 때나 혹은 그 대학교 입학을 한 이후에 간부 사업에도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거기서 선생님이 잘 써줘야 앞으로의 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과의 관계를 좋게 가지는 것, 북한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준비한 저희 열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판 스카이캐슬의 문을 열 마지막 열쇠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열쇠는 뭐가 나올까요? 치열한 성적 경쟁이 나오는데 이것도 영상에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진아, 네가 1등이야, 1등. 야, 축하해. 고마워, 인경아. 난 네가 3등을 해서 섭섭해할 줄 알았는데. 자, 정합대학당 주소야. 이야, 정말. 축하해, 인경아. 어서 들어가 봐. 네 이름도 아까부터 부르댔어. 정합대학이겠지? 은진아, 은진아. 이게 무슨 드라마죠? 네, 이게 북한의 자기를 바쳐라 이런 드라마인데요. 쉽게 말하면 공부는 잘하지만 농민 출신인 한 학생, 그리고 공부는 3등으로 좀 밀리지만 장간부의 딸인 또 다른 학생이 서로 이제 대학 진학을, 김일성대 대학을 진학하는 문제를 두고 서로 엇갈린 운명을 맞게 되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 이런 걸 그리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이제 수석을 해도 결국 출신 성분이 좋지 않으면 김일성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운, 아까 뭐 청진의 무슨 대학으로 이렇게 농민 대학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좀 북한 체제의 모순을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각으로는 이제 그런 게 엿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좀 이런 어떻게 보면 북한 아이들의 노력이 좀 허망해지는 모습도 드라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게 사실이요? 예. 시험에서 1등은 자기가 했는데 정합대학에 글쎄 책임 있었다리 간다고 안 가겠다지 않아요? 난 모두 농장 포전에서 일하다가 사람들이 넌 왜 대학에 가지 않았는가고 물어보면 난 책임비서의 딸이 아닌가고 말하는 네 모습이 보고 싶구나. 아버지. 아버지 뜻을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원하던 대학을 1등한 자기 딸이 아니라 그 3등한 책임 간부의 딸에게 양보해라. 그리고 또 그걸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봐도 뭐 권력 앞에서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 현실 또 드라마로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책임비서 동지 딸이 추천 시험에서 3등을 했답니다. 그렇소? 그 대단하구만. 수고했어. 그런데 참 딱한 일이 생겼습니다. 글쎄 정합대학 추천 대상자는 1등한 학생이 선출되게 되어 있는데 군적으로 지표가 하나밖에 안 나서 교육부장 동지도 딱히 합니다. 아니 사실 이 정도면 긴급 보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면은 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북한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이렇게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혹독하게 좀 대학을 가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대학교 수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대학을 나와야만 그 다음 이른바 북한에서는 간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어떤 고위급으로 올라가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부가 되기 위해서 즉 본인의 출신을 바꾸기 위한 그런 굉장히 바늘구멍 같은 거 기회를 얻기 위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양 부유층 자녀들의 입시 얘기를 해봤다면은 네. 그 끝판왕 제일 위에 있는 그 김여정, 네. 뭐 그리고 김주애, 뭐 어떻게 교육받고 있어요? 김정은과 김여정은 그 이복형인 김정철하고 같이 스위스 베른에서 국제학교에서 조기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평양에 돌아와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혼자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김일성 종합군사대학의 그 특설반 예. 거기서 혼자 했고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고위층 자제들과 함께 몇 명과 함께 특설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김여정하고 김정은의 이런 전례를 보면은 네. 사실 김주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홈스쿨링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영상으로 남기는 나중에 후계 우상화를 위해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북한의 몰랐던 또 입시 경쟁 이야기 저희 특별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